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네, 너무도 잘 아는 시죠.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1924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이 시를 읊다 보면 어느새 가락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이 진달래꽃 들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승화된 이별이라든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런 거 느껴지시나요? 너무 흔해서 자칫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봄에 이 진달래꽃을 보면서 이 시를 한번 읊어본다면 가는 봄이 더욱더 성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할 작품은 정미경 작가의 성스러운 봄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정미경 작가는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폭설이 당선됐고요. 2001년 세계의 문학 소설 부문에 비소 여인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성과 지성, 내면과 서사의 반목을 훌륭하게 통합해낸 장밋빛 인생으로 획일화된 문단의 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2002년 오늘의 작가상, 2006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정미경 작가의 성스러운 봄입니다. 성스러운 봄, 정미경. 여기 연구실 앞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그럼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핸드폰에 폴더를 접으며 충전기에 몸을 꽂고 에너지를 좀 채워넣을 순 없을까 생각했다. 내 몸은 방전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된 배터리처럼 겉만 멀쩡했다. 어린이날이 낀 사흘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다.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거리 때문에 며칠 동안을 10분 단위로 쪼개며 뛰어다녔다. 봄이었다. 봄이 온 지는 꽤 됐을 것이다. 목덜미에 감기는 바람이 선모를 문질러대는 거대한 환형정물처럼 느껴져 살갗에 소름이 돋았다. 캠퍼스는 쳐다보기도 눈부신 연두와 붉고 흰 철쭉으로 뒤덮여 내 귀에만 들리지 않는 생명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찬 듯하다. 봄이 올 듯 올 듯하며 오지 않았던 지난 겨울의 끝에 이렇게 5월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밤이 있었다. 그 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여기
이렇게 쉽게 와 있다. 이렇게 쉽게 봄이 오다니. 진달래, 개나리. 내 딸은 가버렸는데. 아니야. 니코틴 냄새를 풍기는 건 보온맨의 예의가 아니지. 연구소의 동양창들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실눈을 떠야 할 만큼 눈부시게 환한데 나는 여기가 어쩐지 반갑다. 숲 그늘에서 누군가 잿빛 잔도를 한 움큼 집어던진 듯 작은 새들이 제잘거리며 흩어졌다. 순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진저리가 났다. 지난 겨울 그 밤에 나는 병실의 침대 옆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린이날 선물 말이야. 드디어 결정했어. 그래? 뭘 사줄까? 뭐가 갖고 싶니? 운동화. 운동화? 응. 만화 주인공 그려져 있고 막 달리면 불빛도 나고 그런 운동화. 운동화에서 불빛이 난다고? 그럼 그 신발은 밤에만 신어야겠구나. 맞다. 낮에는 불빛이 나와도 잘 모르겠네. 자,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그럼 아빠가 벨 문질러 줄까? 운동화 미리 사줄까? 싫어. 어린이날 선물은 5월 5일날 받는 거야. 배도 얼굴처럼 부어올라 손을 대자 물을 담은 봉지처럼 출렁거렸다. 몸속에 쌓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아이 얼굴은 달처럼 부풀어 있었다. 커다랗게 부풀었지만 탄력이라고는 없어 손가락으로 누르면 출렁일 것 같아 차마 만질 수가 없었다. 문페이스라고 했다. 신장의 상태에 따라 얼굴은 아침 저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오래 병을 앓는 동안 지독한 치료는 7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대신 성장을 멈추어 놓았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인공 배양실에 놓인 희귀식물처럼 쳐다보기도 아슬아슬했다. 아빠.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내려다보는 내 눈을 쳐다보며 딸아이는 말했다. 내 눈에 고인 눈물을 아이는 별이라 불렀다. 다음 날 나는 운동화를 사서 그걸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다.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밤에 혼자 베란다에 서서 신발 속에 손을 넣고 눌러보면 삑삑 소리가 났다. 그때마다 뒤꿈치에서 형광 연두빛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걸 미리 준다면 아이가 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버릴까 두려웠다. 매번 척수 검사를 끝낸 후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젖은 빨래처럼 늘어졌다. 아빠.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아이는
끝내 팔다리를 늘어뜨리며 까무라쳤다. 내 몸을 마취 없이 찢어대는 것만 같았다. 간호사가 피로 얼룩진 시트를 교환해 주었다. 보름이 지나자 의사가 복도에 서서 다시 물었다. 카데터를 교환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시면...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기에 그걸 지켜봐야 합니까? 카데터를 교환하는 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냥 두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선 폐렴이라면 곧 죽음을 카테터를 교환하면 언제까지? 아니, 희망은 있는 겁니까? 언젠가 기도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아이가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이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보호자한테 물어봐야 하지만 이게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걸 말하겠죠. 이럴 땐 의사나 보호자나 질문이 아니라 딜레마에 부딪히는 거죠. 끝내 답을 찾을 수 없는. 길게 보았을 때 희망은 없습니다. 의사와 헤어져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말처럼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데터를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고통의 연장뿐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카데터를 교환할 때쯤 아이는 키가 줄어드는 대신 나날이 영악해져 갔다. 무섭도록 눈치가 빨랐다. 병실에 밝은 얼굴로 들어서면 이렇게 물어볼 만큼. 아빠, 우리 딸 왜? 뭐가 먹고 싶어? 아님 휠체어 타고 구경 갈까? 아빠, 나 더 나빠졌대? 아니야! 누가 그래? 어린이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밤에 어린이날은 광년의 거리처럼 아득한 곳에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끝내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오고 말았다. 너는 고통스럽게라도 여기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니? 바깥 날씨는 초여름 같은데 지하의 연구실은 얼음집에 들어온 듯 서늘하다. 창을 등지고 앉은 그의 얼굴을 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그는 내가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다는 걸 모를 것이다. 조영우라는 그의 이름을 내가 여태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자료 파일을 보니 근무처가 내 모교였고 나이로 미루어 내가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공과 이름을 확인하고서야 나는 그가 강의도 재미있게 하고 학점도 짜지 않아 늘 수강생이 황야의 들소떼처럼 몰렸던 교수였다는 걸 떠올렸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거기 앉으세요. 예. 아니, 노트북까지 꺼내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고 노트북까지 꺼내 펼치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오른쪽 이마에는 아직 거즈가 붙어 있었다. 다른 분이 오셨군요. 네. 이 대리가 갑자기 다른 일을 맡게 돼서 제가 대신 귀찮게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자, 사고 장소는 통일로 쪽에서 일산 방향. 신축 건물 현장 부근. 자정 무렵이었으며 운전은 교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는 회사 측에 분리했다. 오른쪽 범퍼가 완전히 깨졌고 앞문까지 이어진 손상은 교체와 도색까지 다시 해야 했다. 지정 AS 센터에서 해야 하는 차 수리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고 외상은 경미하지만 혹시라도 신경외과적인 사고 후유증이라도 호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의료비 역시 60대 노점상 아줌마가 다쳤을 때 지급되는 보상액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그 보상액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상대방이 빛을 등지고 앉아서 표정 보기가 힘들구만. 반면 내 표정은 빛을 그대로 받으니 잔주름까지 선명하게 보이겠어.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는 일단 당신이 차지한 셈이군. 어쩔 수 없지.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볼까? 일단 협상의 1단계. 보잘것없는 액수를 제시해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출 것. 보상액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출고 연수가 있고 해서 재작년 출고차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차 주행 거리를 보셨겠지만 남들 3개월 탄 것보다 짧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터무니없는 액수를 얘기하더군요. 네. 정비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손실 비용을 전부 보험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과실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기 과실 같은 건 없었어요. 탱크가 아닌 이상 거기서 어떤 차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보험사와 도로공사가 해결할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요. 내가 여태까지 당신 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만 모아서도 이 차를 새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대리라는 분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횡포가 아닙니까? 나 이런 문제로 줄다리기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은 소송을 제기하겠소. 비용은 문제가 아니요. 비용은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수술에 필요한 전 과정은 설명드렸으니 이해하셨을 테고 문제는 돈인데. 문제는 돈이라니요? 따님을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어쩌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살리는 일인데 돈이 문제입니까? 예. 저희들 전세집도 있고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으니까 제발 저희 딸만 살려주세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 치료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돈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었다. 아이가 입원해 있던 1년 반 동안 많지 않던 예금은 사라졌고 카드빚은 여기서 빼서 저기를 막아야 했지만 그때 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중엔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비용과 고통을 동시에 지불한다면 그래도 신은 내게 미래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끝내 고통마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비용, 그것이었다. 그랬다. 딸아이가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건 슬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슬픔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한 건 빚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다. 네, 저한테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회사라. 신경 쓰이니까 받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소장님. 딸의 고통에 대해 지불한 비용의 대가로 나는 누군가의 앵벌이가 되고 있었다. 두 군데 보험회사에 적을 두고
낮에는 겹치기 출연하는 엑스트라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밤에는 경력을 속이고 과외교사로 뛰었다. 최근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뛰어다니며 번 돈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통의 비용으로 계속 지불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네 보험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비용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 돈뿐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루한 출두와 진술, 보험 감독원의 심의를 기다려야 하며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하면 보상액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과 소송을 하는 건 회사로서도 피해야 되는 상황이죠. 당신 같은 저명 인사와 소송을 했다가 자칫 회사 이미지가 깎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포카페이스를 유지할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의 보험액 산정이란 유동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태도를 바꿔보시겠다. 보안이 판을 벌렸다간 골치 아플 것 같고 협상을 통해 최대치의 보상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겠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보상액을 터무니없이 높여주고 뒷거래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들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앉아서 3만리, 서서 9만리를 봅니다. 다행히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감사팀의 레이더에 걸리면 그땐 제 손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빵빵한 이력을 가진 특수조사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겠죠. 뭐 제가 걸리는 거야 괜찮겠지만 리베이트 준 사람까지 실형을 살게 되겠죠. 뭐 나도 자해 공갈단은 아닙니다. 그럼요. 설마 교수님께서 그럴 리가요. 나도 뭐 중고차 하나 팔아먹고 새 차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규정에 있는 대로 보상해 주세요. 그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자차 보상 부분은 불과 닷새 전에 추가로 넣으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예감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차는 출퇴근용도 아니고 차량가가 높다 보니 보험료 부담도 너무 많은 데다가 20년 동안 사소한 접촉사고 하나 없던 터라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탔었어요. 근데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입했었는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모든 불행이 자신을 비켜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결국은 확률의 문제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에 대해 고통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낀다. 아이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아내는 어느 밤 울면서 내게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 사람들 보기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 엄마 노릇도 내 팔자도 사람들이 돌아서서 내 인생에 형편없는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 아이를 병들게 하는 여자, 팔자 센 여자, 그렇게 말이야. 아내와 딸에게 나는 가해자였다. 몇 푼 치료비 때문에 딸의 목숨을 포기한 냉혈한이었다. 아내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다가 간간히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곤 했다. 돈이 뭔데?
죽은 건 딸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었다. 더 빌릴 수 있었다면 나도 더 빌렸을 것이다. 갚을 길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보름 후에 갚겠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빌렸을 것이다. 포기했다면 딸의 목숨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일이었다. 고통스럽군요. 이런 오해나 받고. 대체로 보험 사기는 손해보험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참. 어쩌다가 내가 이런 오해를 받다니. 손해사정을 하다 보면 나는 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아내도 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아내는 끊임없이 내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한다. 언젠가는 새벽에 날 깨웠다. 당신 좀 일어나봐. 응. 지금 몇 시야? 당신 아직까지 안 잔 거야? 일어나 보라고. 대체 왜 그래? 카데터 교환하는 거 고통스럽다고 물어봤어. 대답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당신 나 아니야. 그 전날 밤까지도 걔 손을 잡으면 내 손가락을 꼭 쥐었고 발바닥을 간지리면 발가락을 꿈틀거렸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그럴 수가 여보, 없었어. 제발. 똑바로 대답해줘. 또 뭐? 카데터 뽑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마지막으로 카데터를 뽑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그래도 나 우리 아이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말했어. 대답해. 사랑한다고 말했어? 말했어. 말하지 말았어야지. 말하지 말았어야지. 다 알았을 거야. 우리가 포기하리란 걸. 모든 슬픔에는 희생양이 필요하다. 나는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게 되는 순간까지 가해자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지금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아이의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원하는 건 상처의 소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통이 물처럼 담담하게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망각이 아니라 아내는 여전히 아이의 지잘거림과 체온과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드러운 입술이 볼에 와닿는 느낌을 놓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앉아 고통을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말해줄 수 있는 건 고통이 아니랍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환자를 보고 학생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죠.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하고 논문 등급 평가는 가혹하게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날도 그만 울적해져서 차를 몰고. 손해보험액 산정을 할 때 사고 당시 당신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당신 내색은 안 하지만 두려운 거군요. 내게 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까지 주려는 걸 보면. 그날도 울적해서 차를 몰았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쯤에서 말을 끊어주면 당신은 더 초조해지겠지? 그런데 뭡니까? 사고 당시에 차 안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교수님의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에어백이 작동한 상태에서 그쪽이 차에 부딪히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나로선 너무 놀라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고 순간에 그랬는지 차에서 나오다가 그랬는지
상처가 생긴 것도 집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러셨겠죠.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운전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되죠. 게다가 술을 좀 드신 상태에서 동행한 사람이 대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중이라면 더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당신들 일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토록 터무니없는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근거. 교수님이 사고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했다 한들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고 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고 그 사이에 보험을 가입했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증거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래요. 저도 이 일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이거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10년, 20년씩 보험 넣어왔는데 사고 한 번에 가혹하게 보험료율 인상이죠. 그러니 어지간한 건 자기가 손봐버릴 수밖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에어백에 대해서? 에어백이라니요? 어젯밤에 사고 차량을 살펴보러 갔었습니다. 그것도 제 일이니까요. 차를 깨끗이 다루셨더군요. 뒷범퍼도 깨알만한 흠집 하나도 없고. 수입자 AS 정말 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펴서 도색해줘도 될 걸 무조건 교체하라고 그러질 않나. 찌그러진 부위도 하필 범퍼에서부터 몸과 몸체까지 걸쳐 있더군요. 정말 끔찍하죠. 제가 에어백을 살핀 건 우연이었습니다. 보통 에어백 같은 건 관심이 없죠. 다만 수입차 에어백은 국산과 재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운전석 에어백에 립스틱이 묻어 있더군요. 근데 에어백에 묻은 립스틱은 사모님 건가요? 그렇게 진하지 않은 핑크빛이던데. 그는 이제야 진짜 고통스러운 것일까?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난 눈을 마주볼 만큼 가혹하진 못하다. 말해줄 수 있는 건 고통이 아니야.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석에 있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 2개를 꺼내 들고 와서 앉아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뿐 권하진 않았다. 이 서류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이번 사고에 대한 기록과 그 아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차후에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어 사인을 하는 동안 나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러주어야 했다. 방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속에 나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한때 나의 스승이었던 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것인가. 나는 이 일에 관한 한 그에게 신이 될 수도 있다. 유리하게 보험액 산정을 해줄 수도 있었고 파렴치한 협박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앞에 앉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가혹한 신이 내게 카데터를 교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고통을 이만 멈추게 할 것인지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질문을 했듯이 나도 그에게 무언가 선택하라고 요구할 시간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건 그래도 내가 내 생의 모퉁이에서 스핑크스에게 받았던 질문에 비하면 아주 수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날 밤 링거가 연결된 딸의 왼쪽 팔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링거 아래쪽에 클램프를 돌려 약이 절반만 떨어지게 조절했다.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약도 제 체온으로 데울 수 없게 된 거야. 나는 천천히 식어가는 아이 옆에 서서 내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가데터를 뽑아버린 순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삶은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을. 어떤 흐트러진 문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이 그려낸 것은 저리게 아름답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어딘가가 좀 아픈 듯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를 쳐다보자 오래전 수업 시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어요. 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나 할까요? 당신들 언젠가 그대들 삶의 절정에서 그 음악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나는 어쩌면 지난 어느 날 그 천상의 음료를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 눈 속에 별이 있어. 그러자 나는 어딘가 이 방처럼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고 어둑한 구석으로 가서 좀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잔처럼 깨어져 어지럽게 흩어진 내 생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선택에 대해,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불이 켜지는 야광 운동화를 신어보지도 못한 채 떠나버린 딸아이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이 사람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정미경 작가의 성스러운 봄 함께 하셨습니다. 문학평론가 박혜경 선생님 모시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스러운 봄을 다 이렇게 듣고 난 후에 지금의 심정은 좀 참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아이가 있는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요.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아이 가진 부모라면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딸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엄마가 딸아이의 생전의 그 몸의 채취, 감각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침대에 웅크려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 저도 자고 있는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딸아이를 한번 꼭 껴안아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아빠가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게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의 내용은 사실 안락사에 관한 논쟁을 연상시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또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을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라는 주장과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주장이 그것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아이 아빠는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단순히 핑계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현실이 결국 그러하여금 아이를 포기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걸 너무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빠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결국 뒤에 가가지고는 아빠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죠. 네.
그래요. 참, 사람의 삶을 놓고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 장치를 갈아주시겠습니까? 안 갈아주시겠습니까? 의사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 되물어 보잖아요. 그만큼 참 선택하기 힘든. 그걸 어떻게 아빠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정미경 작가의 작품이 좀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오늘 소개한 작품에서도 딸아이가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건 슬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슬픔보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한 건 빚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다. 참 정말 처절하도록 현실적인 그런 사실, 상황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정말 남겨진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마음 또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삶이 더 잔인하고 비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전에 본 어떤 영화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손주를 잃은 할머니가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도 어느 순간에 꾸역꾸역 자신의 입으로 밥을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너무 징그럽다, 너무 목숨이 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고 징그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이 삶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참 내가 뭔가 떠난 그리운 누군가를 잃어서 글 없이 산다는 게 되게 징그럽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남겨진 사람의 몫이라는 건 또 있는 거고요.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전개가 돼서 근데 교차되면서 진행이 돼요. 근데 나와 대학 교수 조영우의 이제 보험 관련 협상 과정 그리고 딸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그런 또 다른 협상이랄까요? 하여간에 그런 두 줄기의 이야기가 엇갈려서 진행이 되는 형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작품에서 나의 고통은 그러니까 아버지 나의 고통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에서는 막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빠로서의 고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차갑고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극심한 그 마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감추고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한 그 표정을 연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그 상황이 대비가 되면서 독자들에게 이 아이 아빠가 겪는 참담한 현실이 더 극대화돼가지고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과 그가 놓여있는 비정한 현실의 어떤 강렬한 대비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교차됨으로 인해서 더 그런 게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작가가 이 작품 성스러운 보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이 작품의 첫 도입부는요, 이 사람이 그 조용우라는 그 협상 상대자죠.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협상이 끝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죽어가는 아이의 이야기는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오는 식으로 그 작품이 이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죽은 것은 지난 겨울이었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진 시점은 5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답게 뭐 만물이 막 소생을 하고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진저리가 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도입부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협상 상대자인 조용우 씨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서로 해가지고 결국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잖아요. 근데 조용우란 사람은 정말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내면의 고통과 공허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는 지난 겨울에 자기가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장치들을 떼어버린 사실을 이제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살아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경이로움, 그것이 아무리 흐트러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라는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저리를 내던 그 삶이 경이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결말이 좀 상투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작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작품은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봄이라는 작품의 제목에도 삶의 경이로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미경 작가 다음 작품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박혜경 교수님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박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작품 함께하면서 저는 그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어린 환자들이 자주 소개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어린이날이지만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그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께 뭔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래요. 그분들 뵈면 어떤 말도 떠오르질 않고 다가가서 손 한번 꼭 잡아드리고 싶다라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